지구는 푸르다. 인류 최초로 우주 공간에 나가 지구를 바라본 인물 유리 가가린이 남긴 명언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지구를 푸른 별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또한 동시에 파란색을 우리 주변을 꽉 채우고 있는 친근한 색깔이라고 여기고 있지요. 그런데 말이죠, 의외로 지구는 그다지 파랗지 않습니다. 사실 파란색이 자연에서 굉장히 희귀한 색깔이거든요. 그러나 파란색은 오히려 이러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특성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여 널리 사랑받아 왔습니다. 신비의 색으로, 평화의 색으로, 깨끗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아마도 붉은색과 함께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양대 색깔 중 하나일 거예요. 신기루와도 같은 색깔, 파란색. 인류는 왜 파란색을 사랑했을까요? 또한 파란색은 얼마나 희소성이 있고 또 값비쌌을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파란색의 희귀함에 대해 알아봅니다. 파란 빛으로 꽉 차 있는 지구. 그러나 우리가 파랗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은 그저 빛의 산란 현상 등으로 인한 착각일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늘 같은 경우 원래는 투명한 공기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태양광이 통과하는 거리에 따라 빛이 순차적으로 산란돼서 파란색으로 보이거나 붉은색으로 보이거나 하는 것. 바다 같은 경우는 바닷물과 여러 물질들이 장파장 영역인 붉은색 쪽을 우선 흡수하는 관계로 단파장 영역인 파란색 계통으로 보이는 거라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구도 화성과 마찬가지로 붉은 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 파란색은 지구 생태계 내부에서도 가장 희귀한 색깔입니다. 식물 쪽에서는 그나마 좀 보기 쉬운 편이죠. 다른 색깔들에 비하면 확실히 마이너하긴 하지만 그래도 파란 꽃잎을 가진 식물들이 종종 있는 편이니까요. 하지만 동물 중에서 파란색 털 가진 녀석들 보신 적 있냐 하면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알고 보면 대체로 오답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서양인들의 푸른 홍채나 등푸른 생선의 등, 앵무새의 파란 깃털, 나비의 파란 날개 같은 것들은 사실은 파란색 색소를 통해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일종의 속임수거든요. 이를 구조색이라고 해서 CD 뒷면이나 비눗방울 등이 파랗게 보이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파란색이 아니지만 미세한 분자 구조를 통해 파란색 파장만 증폭시킴으로써 파란색으로 보이게만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진짜 색깔은 기본적으로 색소의 화학적 성질에 기반하는 반면 구조색은 물리적 성질에 기반하기 때문에 마치 하늘색이 태양빛의 입사 각도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조명이나 보는 각도, 환경 등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보인다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실제로 파란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 생물이 없다는 건 아니어서 식물 쪽에서는 한 10% 정도, 동물 쪽에서는 겨우 1% 정도가 진짜 파란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동물 중에서는 또 대부분이 갑각류 같은 무척추 동물 쪽에 편중돼 있어서 우리와 가까운 육상 척추 동물 중에서는 딱 한 종만이 진짜 파란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 청독화살 개구리. 남아메리카 북동 해안에서 서식하는 독개구리의 일종으로 남미 원주민들이 예로부터 독화살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터라 이런 흉악한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친구들의 화려한 색깔, 특히나 파란색은 이름처럼 나한테 독 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경고 표시입니다. 그냥 색깔만 봐도 수상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파란색이 우리 생물계에서 희귀하다는 방증이죠. SF나 판타지 창작물 등에서 에너지와 마법을 파랗게 표현하는 것도, 외계인을 상상할 때 푸른 피부를 가진 종족으로 그리는 것도 어쩌면 이처럼 우리가 파란색 생물의 존재에 대해 어색함을 느끼고 또 신비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생태계 레벨에서부터 희귀한 만큼 파란색은 염료나 안료로 만들기에도 상당히 빡센 색깔이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고도의 화학 지식이나 지질학적 경험이 축적된 일부 문명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사치품 중에 사치품이었어요.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파란색 염료는 이집트에서 발명됐는데요. 모래와 탄산칼슘, 구리를 섞은 뒤 고온으로 가열해 만드는 이른바 이집션 블루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게 기원전 5000
수천 년 전후에 등장한 물건인데 첫 등장부터가 애초에 화학 제품이었다는 얘기예요. 식물 중에서도 파란색의 재료로 쓰이는 녀석들은 그냥 딱 보기에는 파란색이 아니라서 이거를 끓여서 추출하고 말려서 빻고 뭐 별짓을 다 해야 파란색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쪽이나 붓꽃을 이용해서, 인도 쪽에서는 인디고라고 불리는 식물로부터 파란색 염료를 추출했습니다. 지금도 짙은 푸른색을 한자어로 남색, 영어로는 인디고라고 하는 게 이 때문으로 다른 염료들에 비해 재료도 귀하고 수고도 많이 들어서 아주 비싼 값에 거래되고는 했지요. 아니 그럼 땅에서는 뭐 파란 것 좀 안 나오냐?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이쪽도 역시나 레어했습니다. 그나마 남동석, 즉 아주라이트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돼 있어서 여기저기서 곧잘 쓰였는데, 코발트나 청금석처럼 더 확실한 파란색을 내는 녀석들은 하필 산출되는 지역이 한정돼 있었던 터라 진짜 무지막지하게 비쌌죠. 코발트는 뭐 오늘날에도 코발트 블루라고 하는 물감의 원료로 유명하죠. 이쪽은 높은 열을 가해도 변질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도자기나 타일 등의 유약으로 사용됐습니다. 특히나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쪽이 코발트의 주요 산출지였던 관계로 이 동네 건축물들을 보면 이슈타르의 문 같은 고대의 성벽부터 근세에 지어진 모스크들까지 대체로 파란색 타일이나 벽돌로 떡칠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아시아의 청화백자도 기원 후 8세기를 즈음해 이 코발트 유약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물건인데요. 다만 역시나 원료인 코발트 유약 대부분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전량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약을 부르던 이름이 회회청, 이슬람 상인들이 들고 오는 청색 유약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파란색의 원료 중에서 가장 비쌌던 거 남동석도 회회청도 아닌 청금석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라피스 라줄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물론 지금도 귀하지만 전근대 시대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협곡 지역에서밖에 생산이 안 됐던 터라 왕족이나 귀족들의 장신구 같은 용도로 가끔 쓰이는 진짜 그냥 보석이었어요. 그런데도 고퀄리티의 파란색이 워낙 구하기 어려웠던지라 이걸 갈아서 안료로 만들었었는데요. 청금석 자체도 무지막지하게 비싼데 그 청금석 100g을 갈아서 겨우 4g의 염료를 건질 수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귀했을지 상상이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워낙에 비싼 물건이었던 터라 청금석 안료는 보통 신의 얼굴이나 파라오의 가면,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색칠하는 등 아주 신성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됐지요. 이처럼 파란색은 여러모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색으로 우리들 인류에게 있어 예로부터 아주 귀중한 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신기루와도 같은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파란색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귀한 취급을 받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동아시아에서는 현대인들의 시각과는 달리 파란색과 녹색을 딱딱 나누지 않고 그냥 푸른빛, 즉 청색으로 퉁쳐서 불렀거든요. 물론 뭐 어찌됐든 푸를 청자하면 그 자체로 푸르다, 젊다, 고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푸를 청이 포함된 형성자 중에서도 다 보면 긍정적인 뜻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인식 자체는 좋은 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부르는 색깔은 쪽빛이라고 해서 다소 하위 분류로 인식했기 때문에 파란색 그 자체만을 특별 취급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죠. 심지어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의 경우 아예 파란색을 색깔로도 취급 안 했다는 거. 이 동네에서는 흰색,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이하로는 다 그냥 하위 색깔이었습니다. 특히나 파란색은 그냥 검은색의 일부, 즉 어두운 색으로 퉁쳐서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파란색을 부르는 고유한 어휘도 따로 없어서 회색이나 검은색을 부르는 단어와 이리저리 혼용하는 게 보통이었지요. 이 세계관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라틴어의 후예인 로망스어 계통 언어들을 보면 다른 주요 색상들과는 달리 파란색에 관련된 어휘는 라틴어가 아닌 게르만계 어휘나 아랍계 어휘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리스 로마인들보다는 북방에서 온 게르만족들이나 남방에서 온 아랍인들이 파란색을 비교적 더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란색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민족의 침략과 함께 정립됐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세 말기가 되며 유럽인들도 파란색의 아름다움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 다름이 아니라 십자군 전쟁과 몽골 제국의 팽창을 통해 국제 무역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생산되던 청금석, 즉 라피스 라줄리가 유럽까지 소개됐는데 이게 싫어하기에
보기에는 솔직히 너무 아름다워서 너도 나도 수입해다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고대부터 중세 중기 시절까지의 유럽 미술들을 보면 대부분 붉은색이나 노란색 계통으로 채색되어 있을 뿐 파란색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중세 말기부터 르네상스 시대로 올수록 점점 파란색이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처럼 서서히 메인 색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던 파란색의 위상에 쐐기를 박아버린 게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들어온 청금석 안료, 즉 울트라마리노였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물건이라는 의미에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들이 붙여준 이름이었는데 이게 다른 언어들에까지 넘어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군청색, 즉 울트라마린이 됐지요.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를 파란 옷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때부터 시작된 전통이라는 거. 당시에 울트라마린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싸서 아무데나 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모가 파란 옷을 입기 시작하자 비로소 유럽에서 파란색은 하늘과 천상을 상징하는 색깔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처럼 파란색은 르네상스 이후 기존의 최고 인기 색깔이었던 빨간색을 추격하며 폭넓게 사랑받기 시작, 현대에 이르기까지 파란색을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파란색의 수요가 가장 많았던 건 바로 의복 분야로, 이 때문에 성능이 확실한 파란색 염료의 확보가 관건이 됐지요. 이 과정에서 파란색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인디고. 앞서 설명했듯 인도 지역에서는 아주 고대 시절부터 사용되던 천연 염료였는데요. 대항해 시대 이후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인도 지역의 이권을 확대하면서 이 인디고에 대한 수요도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흔히 이 시절 영국의 대인도 무역품 하면 찻잎이나 향신료, 면직물 같은 것들만 생각하는데 인디고 역시도 아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는 터라 유럽에서 자체 생산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의 여러 효자 상품들 중 하나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이 수입됐어요.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으로 직물 생산량이 폭증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인도 쪽에서 생산되는 물량으로는 부족해져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는 물론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북미 식민지에서까지 인디고를 재배해 유럽으로 미칠 듯이 실어날랐죠. 한편 근대 화학이 발전하면서 파란 염료를 인공적으로 합성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거. 이쪽의 선두주자는 독일, 정확히는 오늘날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이었습니다. 영국이랑 프랑스는 식민지에서 뺏어오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화학 기술이라도 갈고 닦아서 자체 생산해야죠. 그렇게 마침내 1704년 프로이센 왕국에서 근대 화학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인공 합성 염료 프러시안 블루의 개발이 성공합니다. 프러시안 블루는 그 저렴한 가격과 아름다운 색깔 덕분에 유럽 각지에서 빠르게 도입됐고, 또한 이름 그대로 프로이센의 색깔로서 이후 프로이센 군대의 군복을 염색하는 데도 쓰이게 돼요. 이에 그치지 않고 독일은 1882년 인공 인디고를 합성하는 데까지 성공하는데요. 이 때문에 영국은 인디고 무역에 타격을 입고 인도 식민지 운영에도 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고대로부터 파란색 좋아하던 게르만족인데 독일이 결국 이 닉값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르네상스 이후 수백 년에 걸쳐 완전히 정복됐다고 여겨졌던 파란색이었지만 파란색은 마지막까지 인류에게 시련을 안겨줬습니다. 이번에는 염료나 안료 쪽이 아니라 다름 아닌 전자 분야에서였는데요. 현대인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LED 디스플레이 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빨간색과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의 발광 다이오드, 즉 LED들을 집적시켜서 우리가 보는 여러 색들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 중에서 파란색 LED가 만들기가 엄청 까다로워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완전한 LED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LED가 처음 발명된 1962년 이후 약 30년간 전 세계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끊임없이 도전했지만 번번이 좌절을 맛봤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오랜 세월 뚱뚱한 CRT 모니터나 거무튀튀한 LCD 모니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뜬금없게도 1990년대 초반 일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이걸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거. 이 덕분에 LED 패널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가능해지고 오늘날과 같은 얇고 선명한 TV와 모니터 그리고 스마트폰 등이 존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엄청난 발명이라 이거 개발했던 사람들 2014년에 노벨상까지 수상했어요. 이처럼 우리 인류가 파란색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자기기로 빛을 직접 내는 시대까지도 파란색은 끝까지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했던 거지요.
파란색은 그저 아름다운 색깔을 넘어서 20세기부터는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색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공산주의 세력이 빨간색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하자 그 반대급부로 파란색의 가치가 더 상승하게 된 건데요. 자유진영의 큰 형님 미국이 파란색을 반쯤 공식 상징으로 여겼던 데다 서유럽도 가톨릭의 영향으로 파란색을 좋아했다 보니 자연스레 파란색 자유진영 대 빨간색 공산진영 구도가 생겨났습니다. 이 현상의 대표적인 예시로 짙은 파란색 깃발을 사용하는 자유진영의 군대 나토가 있겠죠. 또한 유엔이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며 하늘색을 상징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파란 군대에는 인류의 군대 평화유지군의 이미지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지구가 언제까지나 푸른 별인 만큼 인류 자체를 대표하는 집단에 파란색보다 어울리는 색깔은 없을 것 같아요. 또한 파란색은 기업들에게도 사랑받는 색깔인데요.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빨간색 바로 다음으로 선호하는 게 바로 파란색 로고입니다. 무엇보다 파란색이 차가운 한색 계열인지라 세련되고 차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IT나 과학 등 기술에 관련된 기업들이나 금융권 기업들에서 파란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국내 최대 기업 삼성도 1993년 기업 혁신의 일환으로 붉은 별 로고를 버리고 파란 타원 로고로 변경했죠. 그래서 삼성 계열사 사원들이 스스로를 파란 피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누구나 선망하는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귀족을 의미하는 파란 피와도 어느 정도 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친숙하지만 어떤 색보다 다루기 쉽지 않았던 고귀한 색깔 파란색,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새해가 밝았을 텐데 마침 올해가 청룡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지식해적단 선원 여러분도 올해는 승천하는 용마냥 바라던 것 모두 이루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청신호가 켜지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